환율이 지금 잠깐 잡혔다라고는 해도 외환 위기 당시보다 또 환율이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네. 이런 기사도 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종가가 연평균 1,420원대가 눈앞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IMF보다 높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 종가를 관리해야 돼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일단 찍어 눌렀단 말이죠. 찍어 눌렀는데 그 환율 차트 잠깐 한번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음. 자 이게 원달러 환율 차트거든요. 지금 바로 되돌림이 지금 나와 버리잖아요. 네. 이게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번 찍어서 눌러서 급락을 네. 한번 시켰어요. 네. 이때는 장대 연봉이 나오고 중요한 건 밑에 아래 꼬리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네. 저가 매수세가 없었던 거예요. 야,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찍어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는 1430원까지 한번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가 매수 생긴 거죠. 매수를 야 이만큼까지 밀리면 이거 싼데 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밀었어요. 역시나 1430원이 지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 보면 밀리면서도 이 음봉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슬슬 나온다라는 거. 네. 정부가 환율 개입하는 게 약발이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하물며 오늘은 오히려 여기 1430원에서 오히려 양봉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더 이제 이 환율을 밀어내려고 하면 네. 받아내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세력들을 흔히 말하는 찍어 누르려면 네.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써야 돼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저라면 이양 밀 것 같았으면 1,420원까지는 밀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깨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기술적인 지지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긴 깨긴 어려운데 이양 밀 거면 여기까지 밀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못했다. 예, 이걸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우주 방어가 돼버렸어요. 이러면 이거 당분간 못 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박스권이 형성될 거거든요. 네. 환율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짤짤이라는 게 이건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1,480원 정도 온다라고 하면 이때 되면 이제 이 그 외국인들도 네. 여기서 정부가 개입하겠지라는 생각에 달러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또 한번 이때처럼 급락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또 떨어지면 이 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지지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다시 달러를 걷어들여요. 외국인들은 네. 그러니까 환투기 세력들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우리 정부 당국들은 네. 외환 당국은 여기서 다시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던질 수는 있어도 걷어들이지는 못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속된 말로 이런 박스권, 이런 짤짤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살살살 녹는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위에서 한번 툭 쳤을 때 이게 쉽게 뚫려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환투기 세력들이 아주 강한 다시 숏을 치겠죠. 그럼 외환 당국의 환율 대응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이제는 1,500원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은 당장에 잡았다고 해서 이게 잡힌 게 아니에요. 잡힌 게 우리 아니니까. 방금 부동산 폭등 얘기할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잡힌 게 방금 잡힌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 레이달리오바이님께서 내년 초부터 고삐 풀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곰돌이님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막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신경 안 쓸 것 같다. 근데 이게 지방선거까지도 못 막을 것 같아요. 멀었잖아요. 예, 이게 여력이 없어요. 6개월 남았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해서 막힐 수 있는 게 어쨌든 처음에 정부가 개입한 거잖아요. 처음에 실질적인 이 게임을 행사한 거고 네, 네. 실질적인 그니까 물리력을 행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잘 먹힌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반복되면 시장에서 내성이 생겨요. 처음에보다는 훨씬 더 약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줄어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미국에 보내야 될 달러가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 외환 보유고는 계속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나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워낙 내년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이긴 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방어는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600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방어가 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말고는 네. 원화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도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돈을 더 풀 거란 말이죠.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구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점점 올라갈 여지가 높지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네.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소수만 알면 모르는데 네.
외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을 하는 건데 이게 네.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왜 너의 인위적으로 환율 흔히 말하는 원화 강세를 만드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마치 약간 그 결혼하기 전에 빚내 가지고 네. 막 이것저것 막 카드로 다 명품 사놓고 예. 사주고 막 이것저것 막 음. 5성급 호텔 막 맨날 빌려가지고 했다가 딱 결혼한 다음에 이거 다 빚이야 우리 같이 갚자. 지금 이런 미래 느낌. 세대들에게 네. 그 빚을 지금 치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1월까지는 네. 환율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수출 기업들이 이제 어쨌든 워낙 그 환전 수요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성과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도 있어서 괜찮긴 한데 이거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1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하게 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저는 달러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매수 포지션이 맞아요. 달러 포지션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 실물 자산을 사지 마시고 네. 달러 자산을 사세요. 그러니까 뭐 미국채. 네. 나는 개인적으로 전 좋아하는 건 이제 미국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미국 주식은 난 주식이라 좀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채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우리 문서진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이게 지금 정부가 잡으려고 국민연금 환해지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동학개미를 그러니까 서학개미를 동학개미로 네. 부르기 위해서 한시적인 비과세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미봉책이다. 맞아요. 한시적인 임시 방편일 뿐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 했었던 비판이 조금 아마 문서진 멘토님이랑 조금 결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그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고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매겼냐. 단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반기업적인 환경, 구조화된 저성장과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실패한 대미 관세 협상 결과로 인해 약화된 경제 체질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단기적으로 숫자를 관리하는 환율 방어를 하지 말고 재정과 통화 정책을 정교하게 조합하고 외환 안전망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라.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네.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또 다음 대선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외환 이거를 어떻게 이게 잡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은 네. 이런 정책을 쓰는 걸 감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수 이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라의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라나 기업들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좌파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걸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라가 중요한 것보다는 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냐. 네. 지금 현재 내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 음. 상황에서 나에 대한 뭐 흔히 말하는 내 이득을 지금 당장 내가 토해내야 되냐? 난 그건 싫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좌파 정부잖아요. 그러면 좌파 정부의 어쨌든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정책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펼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죠. 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노입 복지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준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기업이 먼저야?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먼저가 아니었어. 너희는 그게 먼저라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밀어줬잖아. 네. 근데 지금 해보니까 뭐야? 국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우선이야? 야, 뭐 나라 체질? 야, 그거는 일단은 모르겠는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너 이거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거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네. 라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맞죠. 손발이 안 맞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네. 보수가 집권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저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좌파 정권에서는 어차피 안 먹힙니다.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아쉽다. 참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이게 될지.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라고 기획재정부 그 기획예산처에 지금 이제 후보자로 올라서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는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굉장한 보수 정통 경제학파 학자 출신인데. 근데 네.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그분이 네. 좀 정체가 네. 모호한 분이에요. 그래요? 일단 경제통은 맞아요. 네. KDI 경제통은 맞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원래 그분 같은 경우가 네. 원래 기본이 그러니까 그 재정 안정
네.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부정하시는 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따지자면 매파 성향이 좀 가까우신 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정책적인 부분을 굉장히 비난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이 네. 만약에 지명이 됐다고 했을 네. 때 이재명 만약에 예를 들어 정권이 우리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 안 할 거야. 네. 우리는 재무 건전성을 우린 더 우선순위로 음. 해라고 해서 지명이 돼서 그걸 받아들이셨으면 내가 이해를 되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말을 바꾸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근데 또 이분이 아까 말한 전통 보수는 아닌 게 네. 이분이 또 경제민주화를 또 엄청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아. 그럼 또 경제민주화는 또 전통적인 보수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위장 보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정책인데 이게 보수로 스며들게 하려고 약간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약간 위장 보수 정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007 같은 건가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는 분이 보수는 아니에요. 아. 경제민주화는 그냥 약간 좌파를 그러니까 우파에 좀 심어두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뭐 위상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민주화는 정책적인 부분을 다 그거를 뜯어보세요. 뭐가 어떻게 그게 보수 근데 전통적인 보수 정책이랑 다르죠. 경제민주화가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살짝 그래서 제가 네.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그 부분은 사실 아닌 것 조금 같다. 마음은 안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경제민주화로 해가지고 이야기는 나왔지만 실제로 그 경제민주화 쪽으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강하게 푸시가 드라이브가 걸렸냐면 네. 또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그때도 남은 그래도 이제 보수 쪽을 네. 유지했고 물론 뭐 경제 민주화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파생 시장을 좀 위축시킨 거 뭐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드라이브가 막 세게 걸리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분은 좀 약간 정체성이 없다라고 보고 네. 다만 저는 물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이 방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분이 예를 들어 네. 만약에 이제 기획예산부 장관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욕이랑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그죠? 양쪽에서 네. 보수에서도 먹고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좌파에서도 지금 먹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됐어. 장관이 됐어. 임명이 됐어. 그리고 나서 큰 뜻이 있으셨던 거야. 만약에.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예산을 할 때마다 다 거부해. 와. 다 거부해. 그럼 다크나이트잖아요. 와,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못 거예요.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흔히 이거 네. 그러니까 무지랭한 그죠. 이런 민초가 뭘 알았겠냐 네, 이런 네. 거겠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큰 뜻을 못 알아뵙고. 네. 진짜 만약에 그런 거면 네. 저도 이제 뭐 좀 이게 오. 굉장히 사과를 할 것 그쵸. 같고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또 보수의 흔히 말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되시겠죠. 그쵸. 예, 그런 생각으로 다크나이트가 되셨다면. 근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은 그냥 뭐 이렇게 장관 하신다고 네. 하니까 네. 그냥 뭐 덥석 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저희의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사청문회를 직접 현장으로 볼 예정이니까 그 현장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쁜 여우님이 그럴 사람은 아닌 듯이라고 일축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음. 원래 최고의 그거는 본인들 지지를 그러니까 본인 편을 속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와가지고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서지 멘토님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인사는 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혜윤 씨가 정말로 재정 건정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맡고 선심성 정책을 다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자신의 역량을 뽐내라.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할 거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네. 그렇게 하면 뭐 약간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셨다면 그러면 대단한 분이죠. 그죠. 이런 욕을 다 먹고 가는 건 대단한 분이지만 그러니까 해보면 알잖아요.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인사청문회도 사실 볼 거는 없어요. 어차피 네. 그때는 장관이 임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의 원래 생각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나오고 업무 행하는 걸 보면 알겠죠. 행하는 걸 보면 이제 진짜 재무 건전성을 뭐 주력으로 하는 건지 네. 그래서 뭐 예산 같은 것도 뭐 소비 쿠폰 같은 거 나오면 뭐 이건 우리가 뭐 할 수도 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지 안 할 것 같긴 근데 한데. 그렇게 하면 진짜 보수 전사. 그렇죠. 바로 등급. 그러면 이제 이진수 우리 그죠, 전 그죠. 방통위원장과 함께 이제 투톱이 네. 되는 거죠. 같은 급이 되는 네, 거죠, 같은 급이 이제. 되는 건데. 대구시장, 네. 부산시장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될지는 네. 뭐 보는 거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네. 내용만 보면 뭐 좀 많이 실망스럽죠. 보수에서 가장 네. 어찌 보면 좀 단물 다 해가신 분이잖아요. 그 뭐 사실 서초에서 삼선을 했다라는 거는 그런 거 보면 좀 서초는- 배신감 느끼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배신감이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재정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결국은 들어갔을 때 흔히 말하는 책임을 보수에게 흔히 말하는 떠넘기려고 하는 게 우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 자리를 간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싫은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국힘에서는 일단은 제명도 하고 해가지고 네. 일단 선긋기를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한 거라 보는데 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좀 끝까지 그쵸. 좀 보긴 한번 봐야죠.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판단은 어디서 맞을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황 이슈를 해외로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문서지 멘토님이 강한 게 또 글로벌 이슈가 아닙니까? 자, 엔비디아가 추론 AI 칩 스타트업인 그록을 인수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사실 이 내용 저희가 어제 잠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한 게 이 그록의 TPU 개발했던 연구팀을 영입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는 점점 이제 시장이 넓어지는 거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장을 다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그 인수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그록이라는 회사를 통째로 사진 않았죠. 그 사실 저기는 이제 침리스 업체니까 설계 업체니까 사실 생산 기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를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결국은 저기는 인력이 핵심 자원이니까 그래서 라이센스만 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력을 이제 땡겨온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엔지니어들 연봉이 몸값이 어마어마한 거죠. 30조니까. 네. 뭐 메인 흔히 말하는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몇 조씩 이제 주고 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력을 이제 인수를 했고 왜냐하면 회사 자체를 통으로 사버리면 반독점법 관련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 그럼 너희가 학습칩에서도 지금 독보적인 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추론칩까지도 너희가 다 먹으면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좀 위배가 된다. 독점 관련 부분에 위배가 된다라고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제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영리하게 요 인력만 딱 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게 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냐 하면 결국은 그록이 지금 그 LPU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넓은 의미로 추론칩. 네. 그러니까 추론칩 시장에서 그래도 탑티어 엔지니어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글의 TPU를 처음에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거기서 네. 만들어서 잘 돼서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만들어 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지원은 잘 됐는데 이렇다 할 결과물을 못 내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 약간 방황하고 있었어요. 방황하고 있다가 결국은 엔비디아가 들어가면 네. 그런 거죠. 스타트업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걸 추론칩으로 메인으로 써주기는 애매해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생산한다라는 건 다르거든요. 똑같은 흔히 그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설계자들이 가서 네. 똑같은 설계로 만든다 하더라도 네. 이게 생산되는 게 엔비디아라는 건 달라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영업망 자체도 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엔비디아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도 추론칩이 많이 그러니까 생산되겠다. 많이 출하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파운드리를 많이 쓸 거다. NPU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니까 파운드리 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록이 원래 삼성전자가 저기 그록에도 투자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록이 파운드리를 원래 4나노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썼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들 엔지니어를 가지고 추론칩을 만들면 네. 이왕이면 본인들과 손발이 맞는 파운드리랑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비싸게 받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삼성 4나노 파운드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기대감이 커지죠.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가 맨날 적자를 받거든요. 네. 매년 6조 원의 적자를 봤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끌고 왔던 거고. 그러면 내년에 뭐 바로 턴어라운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내후년에는 6조 원 적자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럼 파운드리가 살아난다는 거고. 네. 지금까지는 삼성은 파운드리가 뭐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낮아요. 왜냐면 주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뭐 테슬라 거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애플의 그 CIS 칩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개들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엔비디아의 추론칩까지 만들어야 되면 공장 가동률이 당연히 더 많이 가동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라인을 많이 깔아야 돼요. 그러면 파운드리 관련 이런 장비주들 소부장 쪽에 주문을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삼성이 그 테일러 공장 가동 네. 계획이 그쪽으로 계속 주문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일 흔히 말하는 그 라인을 네. 이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라인을 보통 구축할 때 네. 리드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주문을 넣어서 공장에 장비가 들어와서 거기 공장이 깔려서 딱 세팅이 되는 시기까지 네. 그걸 리드 타임이라 하는데 그 리드 타임이 딱 6개월이에요. 어. 그러면 지금 테일러 팹의 가동이 본격적인 가동이 내년 하반기로 예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라는 리드 타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엄청나게 많은 발주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삼성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네. 이걸 조금 이제 오늘 제가 네, 차트를 네.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는데 네. 그 파운드리 관련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이에요. AD 테크놀로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저는 디자인하우스를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영업을 다 떼와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이미 영업돼 있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영업을 떼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네, 어쨌든 네. AD 테크놀로지 이거 이제 그룹 이슈로 이래가지고 급등했다가 오늘 좀 조정 줬거든요. 자 이거랑 그다음에 가온칩스 네. 이것도 보면 생각보다 주가 탄력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건 역시도 보시면 급등 이후에 그룹 이슈로 급등했다가 좀 지금 좀 지지부진하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수혜주들이 뭐 제가 이거 시간 때문에 제가 출연은 못했지만 네. 제가 이제 이거 인수되고 나서 다른 방송에서 제가 출연했던 방송에서 제가 수혜주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제주 반도체예요.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꺾였죠. 급등 이후에 또 급등했어요. 오늘 네. 또. 왜 그러냐면 이게 그록이 네. 추론칩을 만들 때 그 HBM을 안 써요. 음. 그리고 그러면 대부분 근데 그러면 이야기하죠. 아니 뭐 근데 추론칩 마이아나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 같은 쪽도 HBM 안 썼어. 음. 그냥 LPDDR 쓰더라.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그냥 D램을 안 써요. LPDDR도 안 써요. 얘들은 D램이 아니라 S램을 쓰거든요. 아. 네, 근데 이 S램이 뭐냐면 그러니까 D램은 전기를 그러니까 캐패시터를 가지고 네.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전기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충방전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하는 거고 이 SLM 같은 경우는 전기를 모으지 않아요. 네. 그때 흔히 말하는 주고 그다음 그때 이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라요. 네. 다만 단점은 네. 그만큼 많은 용량을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저장을 네. D램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게 많이 용량을 못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엄청 비싸요. D램 대비 물론 D램도 비싸죠.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S램이 엄청 비싸요. 그럼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라고 해서 네,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S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이게 S램을 사용했냐면 HBM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아니 HBM이 이만큼 비싸면 네. 야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S램을 써도 되겠는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록이 S램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S램을 채택을 많이 하면서 네. S램 관련에 관심이 많아지는 건데 네. 그러면 그럼 제주 반도체가 삼성전자에 그럼 S램을 납품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왜 떴냐? 왜 떴죠? 왜 떴을 것 같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걸 알려고 네. 우리 방송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네. 그리고 이게 똑같은 해석인데 네. 너무 달라요. 이따가 멘토님 얘기 듣고 제가 다른 해석을 소개해 네.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반박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왜 제주 반도체가 뜨냐? 왜 이걸 왜 수혜주라고 보냐면 네. 자, 그 엔비디아가 그록의 방식으로 만약에 추론칩을 만든다. 그럼 네. 그 추론칩에는 HBM이 달리지 않고 SRAM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장 따라할 애들이 네. 중국 업체들이에요. 오. 그러니까 뭐 딥시크라든지 중국의 칩리스 업체들은 네. 그렇네. SRAM으로 박아도 이게 추론칩이 생각보다 싸게 그리고 빠르게 잘 돌아가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SRAM 관련해 가지고 추론칩을 많이 만들겠죠. 음. 제주 반도체가 중국에 납품 많이 해요.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 애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향 SRAM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네. 그에 대한 수혜가 핵심적인 수혜는 제주 반도체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많이 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알아야 알고 그걸 또 꺾어가지고 알아야 되는 그런 기술인데요. 네. 와, 자 이거 제가 화면 하나 띄운 거 보여주세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사실 오늘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엔비디아가 그록을 우회적으로 네. 인수까지는 아니지만 한 게 이제 삼성전자의 호재냐 악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멘토님은 좋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어떻게 보셨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이건 아까 설명해 주셨던 왜 기술만 가져가냐 이 부분이고 SRAM도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SRAM이 HBM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모델 학습에는 여전히 대용량 맞죠. HBM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습은 무조건 어차피 그 D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추론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SM 없는 칩의 비중이 늘어나긴 해도 HBM이 필요하긴 하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타격이 갈 수도 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파운드리 부분은 미국 테일러 공장의 가동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그룹은 당초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서 양산된 1호 고객이자 핵심 파트너였지만 엔비디아가 그룹의 기술을 흡수함에 따라 향후 생산 물량이 엔비디아의 기존 파트너 TSMC로 넘어갈 공산이 있다. 저 이걸 제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거 네. 엔비디아의 주력 흔히 말하는 그 벤더가 TSMC니까 이게 TSMC로 넘어갔으니 그러니까 이제 TSMC에 맡기지 않을까. 원래 삼성전자한테 맡겼는데라는 건데 기자님이 조금 더 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운드리 물량이 어차피 그룹에 지금 없었어요. 거의 물량이 없어. 미미해. 미미한 수준이야. 어차피 맡긴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고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지금 멀티밴더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TSMC 그 익스포저 노출도를 계속 낮추려고 해요. 너무 지금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원하는 대로 이제 끌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TSMC가 야 가격 더 올려줘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엔비디아는 멀티밴드를 두고 싶어 해서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 파운드리 안 됐는데도 지금 돈 또 추가 지분 납입하면서 야 뭐 어떻게든 좀 해봐 하고 있는 거고 웬만하면 삼성과 어쨌든 계속 이제 아이고 우쭈쭈 잘한다 우리 삼성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멀티밴드가 돼야 가격 협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TSMC 입장에서는 야 뭐 어차피 우리 말고 대안이 없잖아. 야 더 올려줘. 더 올려줘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데 야 너희가 그 정도면 성능은 조금 떨어져도 야 이만큼까지 우리가 돈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우리 삼성 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TSMC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칩리스 업체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TSMC 집중도 그러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계속 빼고 싶어요. 그래서 멀티밴드를 두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세요. 엔비디아의 핵심 칩을 지금 학습칩 GPU를 TSMC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협상력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차세대 추론치까지도 만약에 TSMC에 의존해요. 그러면 그냥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가격 협상은 끝까지 없는 거예요. 향후 미래의 추론치까지도 가격 협상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밴드를 둬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론칩 쪽은 한번 너희가 해봐. 그리고 추론칩은 지금 그 GPU 학습칩 대비해서 그 공정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좀 일반화하신 것 같아요. 의존도가 높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 TSMC는 이미 지금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똑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엔비디아가 굉장히 반박을 아주 그냥 굉장히 깊게 해주셔가지고 이 기자님한테 조금 죄송한 느낌이 좀 들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사실 수도 있죠. 왜냐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걱정을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개미 주주로서 개미 투자자로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마이무스님이 멘토님 프로페셔널 공감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단독으로 독주로 갈 것 같습니다. 삼성 HBF 단독으로 독주로 갈 것 같습니다. 고급 정보입니다. 이런 말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의 이제 18A라고 해야 되나요? 18A라고 해야 되나요? 1.8 나노라고 보시면 돼요. 1.8 그러니까 2나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 테스트를 중단했다라는 기사인데 이거를 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인텔이 이제 저조한 수율 때문에 이제 지게 됐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 또 물색을 우리 삼성전자가 내년에 대박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물론 가장 큰 수혜는 TSMC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칩리스 업체들이 음. 어쨌든 TSMC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요. 네. 그러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애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우쭈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아니면 그럼 인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텔이 제가 누차 많이 강조드렸고 저는 인텔을 엄청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성에 행동하려면 기존 자기들의 아성에 그냥 너무 도취돼서 발전 없었던 거. 네. 그러면서 지금 완전 도태될 수 있는 이런 회사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파운드리라는 업종이 원래 인텔은 20나노까지 열심히 따라왔었어요. 파운드리 하다가 20나노에서는 야 파운드리 이제 못하겠다. 그 접어. 네. 그래서 한 7년 정도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7년을 파운드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막 나노가 엄청나게 선단 공정이 미사 공정이 됐고 지금은 2나노가 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어. 20나노부터 손을 놨어요.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한 7나노 한 몇 달 정도 한번 돌려보고 네. 뭐 할만하네 해가지고 지금 2나노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돼요. 파운드리는 기술력도 높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노하우가 경험과 노하우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특히 미국인들이 이거 하기가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잘하는 건 대만이나 우리나라. 그만큼 노동 시간 없고 그냥 저녁에도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네. 갈아 넣어야 돼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 만들 수 있는 게 파운드리거든요. 파운드리 수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운드리 만약 수율 하나가 잘못되면 밤새야 돼요. 왜 나왔는지 야 다시 다 해봐. 다시 돌려봐. 돼야 되는데 갑자기 퇴근 시간 됐다. 그러면 이거 내일 할게요. 이러면 수율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업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계속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급해요. 네. 아까 말했지만 멀티밴더를 두고 싶어요. 얼마나 우쭈쭈 하고 싶어요. 네. 저거 나오고 나서 또 인텔에 또 한 9조 정도인가요? 또 지분 추가 매입했어요. 토달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결과물이 안 나왔으면 그만해라. 야 공정 좀 바꿔봐. 너 지금 이 공정으로는 수율 안 나와. 뭔가 좀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해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드는 속도는 더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TSMC의 비중을 줄이려고 여기저기 일을 주고 되도록이면 인텔에도 해보고 했는데 해봐도 안 되네.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춰지겠죠? 늦어질 거고. 인텔한테는 사실 엄청난 기회인데. 예. 지금 그러니까 삼성도 네.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업황만 보면 네. 정말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잘하면 정말 엄청 쓸어갈 수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 네. 70%가 TSMC예요. 그다음에 2등이 삼성전자거든요. 네. 7.1%가 2%예요. 그러면 이 말은 한편으로 보면 와, 야, 압도적으로 TSMC가 너무 높으니까 네. 이거는 흔히 말하는 뭐 그러니까 잽도 안 되겠네. 경쟁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야, 7%밖에 안 돼? 여기 그러면 2배만 늘려도 14%예요. 네. 14%면 별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위에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크니까. 네, 지금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TSMC도 그럴 거예요. 네. 자기들이 만들기 싫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들이나 네. 한 4나노 미만들은 자기가 만들기 싫을 거예요. 돈도 별로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에게 주고 싶을 거야. 그리고 차라리 그 라인들을 제끼고 네. 오히려 차라리 이제 선단 공정을 넣어가지고 네. 오히려 ASP를 높이는 게 본인들 입장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 조금만 더 나온다면 3, 4나노 정도만 조금 네. 수율만 더 잘 나오면 3, 4나노 공정은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져가도 시장 점유율은 20% 이상 끌어올려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지금 이거 그렇게 따지면 매출로만 따져도 3배가 늘어나는 네.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설명 주셨던 기사가 다 삼성전자한테 지금 좋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주셨고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